자, 우리 이어서 한번 볼게요. 공평한 조세 부담의 원칙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바람직한 조세다 그러면 이게 공평한 조세 부담 뭐 이렇게 있었는데 어떤 게 공평하냐 그 얘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볼게요. 자, 우리 조세와 관련해서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거기 박스에 나와 있는 것처럼 편익의 원칙이 있어요. 아니, 정부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편익이 더 크게 되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원칙이고요. 정부로 받은 편익에 비례하는 거. 또 하나의 능력의 원칙이 있죠. 그래서 능력의 원칙. 능력이 뭐냐라고 볼 수 있긴 하겠지만 아무튼 능력이 높은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밑에 편익의 원칙부터 살짝 보도록 할게요. 자, 편익의 원칙은 말 그대로 아니 정부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편익에 비례하는 거니까 약간 자발적인 교환, 기브 앤 테이크의 효과가 있어요. 자발적인 빅셀이 얘기한 교환이 기본이다. 이렇게 깔려 있는 거죠. 자, 밑에 보면 장점이니까 자발적 협조를 얻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대가를 받은 만큼 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이제 공공재에서 얘기한 것처럼 편익을 측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측정이 어려워.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자, 2번 거기 나와 있고요. 단점의 1번. 자, 객관적인 편익 애국이 좀 어려운 거죠. 두 번째, 그리고 소득 분배가 이미 적절하다는, 그러니까 소득 분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겠죠. 어렵고 소득의 분배는 이게 고려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소득 분배는 공평하다 전제하에서 좀 적용하기가 쉬운 거죠. 그러니까 논의를 안 하겠다는 뜻이고, 근데 이게 어디에 적용할 수 있겠냐라고 하면요, 272페이지 적용 가능 보면 이게 자발적 교환이 적용 가능한 게 거기 사용제적 성격을 가진 공공 서비스, 그쵸? 수도라든가 물 많이 사용하면 혜택 많이 받으니까 수돗물, 수도세 많이 내 이거고요. 지하철 요금 이런 거요. 공공 서비스에 대한 요금 이런 것들 이게 이제 편익의 원칙에 비례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사용제적 성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용제 성격이 있는 공공 서비스에 대한 대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세금이라 할 수 있겠죠. 다음 오른쪽 가 보시면 능력의 원칙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능력의 원칙을 거기 보시면 원칙적으로 능력의 원칙을 기본적으로 채택하고요. 편익의 원칙은 이렇게 사용제적 성격이 있는 것을 대상으로 조금 부수적으로 사용합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요, 아담 스미스, 애매했지만 그래도 아담 스미스도 능력의 원칙을 주장을 했고요. 또 밀이라는 학자, 그런 존 스튜어트 밀 같은 학자는 편익의 원칙을 배제하고 능력에 입각해서 세금을 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뭐가 장점이 있습니까 하면, 야, 능력 있는 사람은 세금 많이 내 하니까 재분배에 목표를 달성하기가 좀 좋다. 이렇게 이게 이제 장점이 있겠고요. 단점은 저거랑 반대로 보면 되겠지.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내기가 어려워요. 아니, 내가 그냥 능력 있다고 세금 그냥 많이 내라고? 나도 많이 낼 생각은 있었는데 그렇게 많이 내라고? 이럴 수가 있죠. 그래서 저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두 가지. 그 다음 밑에 한번 보시면 이게 능력의 원칙에서 나오는 겁니다. 수평적 공평성이 있고 수직적 공평성이 있습니다. 수평적 공평성. 자, 수평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똑같은 세금을 내세요, 이거예요. 거기 보시면 똑같은 이거죠. 똑같은 이거예요. 이렇게 당연해요, 어떻게 보면. 그럼 수직적 공평성은 거기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더 큰 능력 있는 사람은 더 큰 세금을 내라, 그거야. 별거 없어요. 수직적 공평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공평성 이렇게 보시면
더 큰 능력이 있는 사람은 더 큰 세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자, 다시요. 조세 부담과 관련해서 공평한 조세 부담 하면요. 편익의 원칙이 있고 능력의 원칙이 있는데 특히 능력의 원칙은 수평적, 수직적 이렇게 나뉜다.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선 수평적 공평성 다시 앞에 와 보시면은요. 똑같은이고 이게 법 앞에 평등이라는 거지. 법 앞에 모든 사람은 똑같다라는 게 이제 근원을 두고 있고요. 평등하다. 이렇게. 근데 문제가 있어요. 능력이 똑같다? 뭘로 평가할 건데? 이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똑같은 능력이다. 어디를 기준으로 할 거냐? 그래서 능력의 기준이 뭐냐? 기준이 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긴 합니다. 뒤에 다시 또 얘기를 할 거고요. 넘어갈게요. 밑에 결론 있죠. 다양한 배경과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이제 다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능력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냐 이게 있고요.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수직적 공평성은 더 큰 능력이 있다? 써봐야지. 자, 능력이 더 크다 그럼 세금을 더 많이 낸다는 거는 오케이, 그건 알겠는데 문제는 거기 보시면 이 누진적인데 얼마나 이게 문제죠. 얼마나 더 내야 되는데 그런 차이가 있어요. 아무튼 빨리 지워야 되는데 얘는 아무튼 해보죠. 자, 차선의 원칙은 넘어가시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차선의 원칙은 우리 알다시피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키는 게 최선이라니까. 모두 충족시키는 게 충족시 최선, first best예요. 최선인데 자, 이걸 모두 충족시키지 못한다 그러면 둘 다 망가지는 거랑 둘 중에 하나라도 충족시키는 거랑 그래도 하나라도 충족시키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차선이 아니다라는 게 차선의 이론이죠. 그 예를 거기 한번 보세요. 차선의 원칙 한번 볼게요. 어떤 조세가 수직적 공평성을 충족하지 못해요. 수평적 공평성이라도 충족하게 되면 둘 다 충족하는 게 제일 좋지만 하나라도 충족하면 그래도 둘 다 못했지만 둘 다 충족 못 시키는 것보다는 낫지 않아. 근데 오히려 둘 다 망가지는 게 차라리 나을 수 있다는 거죠. 거기 예가 있는데 예를 한번 보시죠. 월소득 500만 원인 사람이 20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있어. 이렇게 이 사람들의 소득은 500이고 500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소득이 좀 낮아요. 이렇게 세모 2명 사람은 200이고 200 이렇게 소득을 벌고 있어요. 소득. 오케이? 자, 그런데 500 버는 사람끼리 거기 보니까 세금을 똑같이 20만 원씩 냈어요. 여기다가 20 이렇게 냈습니다. 텍스를. 공평하지. 똑같은 능력을 지닌 사람이니까 똑같은 세금을 냈는데 여기 200 버는 사람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30만 원씩 세금을 냈어. 그러니까 수평적 공평성은 충족하죠. 근데 앞에서 본 것처럼 수직적 공평성은 충족하지 못한다. 근데 이게 바람직한 거 아닌 것 같단 말이지. 오히려 그냥 막 이렇게 믹스돼 버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 정도만 보시죠.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그거야. 아니, 경제적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똑같다? 뭘 가지고 할 건데? 그걸 볼 거예요. 세 번째 능력의 기준이 뭐냐? 기준 요걸 볼 거예요. 어떤 사람을 능력자를 할 것인가? 이것도 다양하게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요. 첫 번째 줄에 보세요. 박스의 첫 번째 줄. 경제학에서 가장 이상적인 기준은 언제나 후생, 복지를 기준으로 할 거야.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후생이기 때문에 후생이 제일 높은, 복지가 제일 높은 경제적 복지. 요게 기준이 바람직한데 이론상 바람직해요. 근데 이게 여기 나와 있는 후생이나 복지 이것도 사실 측정하기가 어렵잖아. 효용과 비슷하게. 그래서 이제 대리 변수를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니 성대를 다 졸업을 했어. 근데 취업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을 능력자로 할까라고 했을 때 학점이 높은 사람? 그게 아닐 수도 있지. 근데 뭔가 우리가 뭐 기준을 정해야 되니까 보통 학점이 높거나 등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정할 수 있어요. 아니면 시험을 봐가지고 시험 점수가 높은 사람을 능력자다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은 뭐 그게 다 아닐 수도 있긴 하죠. 아무튼 이론상 바람직한데 요거는 측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대리변수를 사용합니다. 저 능력과 관련이 있는 뭔가 프락시를 사용해요. 대리변수를 사용해요. 근데 이 대리변수를 사용하는 게 마땅하진 않다는 걸 볼 거예요. 자, 그래서 몇 가지 한번 볼까요? 뭐 대리변수 조건이 있는데 그냥 넘어가시고 첫 번째 소득. 그래요. 소득이 높은 사람이면 소득이라는 것은 이게 뭐 월급, 연봉 이런 거야. 일정 기간이 있는 거야. 일정 기간 1년이면 1년, 한 달이면 한 달, 유령 변수죠. 소득이 높으면 능력자다. 이렇게 볼 만한 거.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어떤 사람이 소득이 높아. 소득이 월 500만 원 이렇게 번다고 할게요. 500만 원 한 달에. 어떤 사람은 월 300만 원 이렇게 벌어요. 300만 원. 월을 기준으로 했죠. 알고 봤더니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나 투입하는 시간이 그걸로 따지면 또 다르게 되는 거야. 이 사람은 월로 했지만 하루에 12시간씩 10시간씩 일을 하는 거야. 10시간씩 일을 하죠. 근데 이 사람은 300 버는데 알고 봤더니 하루에 5시간만 일을 하고요. 하루에 그냥 4시간만 일을 하고 4시간씩 일을 하는 거야. 이렇게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시간당 이걸로 따지면 또 밑에 사람이 더 뭐 시급으로 하면 그래서 임금률을 기준으로 하기도 할 텐데 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하루에 막 8시간씩 일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우리가 대부분 회사 여러분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아니면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도서관에 가서 책상에 앉아서 있지만 머리는 딴 생각한다거나 뭐 인스타나 뭐 유튜브 본다거나 이렇게 딴 데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회사도 마찬가지야. 가면 출근해서 오전이니까 커피 한 잔, 뭐 담배 한 대 이렇게 하고 뭐 얘기하다가 이제 슬슬 앉아서 하려고 하다가 11시쯤 되네. 밥 먹으러 갈까? 뭐 먹을까? 또 그 얘기하면 막상 집중해서 일하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가짜 노동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시간만 채우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또 아무튼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소득이 높다? 근데 이 사람은 더 벌 수가 있어. 만약에 하루에 10시간씩 하면 훨씬 이 사람보다 더 600, 700 더 벌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노동할래 여가할래 할 때 여가를 좀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야. 됐어. 돈도 중요하지만 이 시간 소중하게 쓰는 게 난 더 좋아. 이 사람은 아니야. 당장 빨리 열심히 빡세게 일을 해가지고 뭔가 돈을 벌어서 뭔가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집을 살 수 있으면 사고 등등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 그래서 밑에 여가와 소득 그림을 거기에 그려놨는데 이렇게요. 두 사람이 다른 거죠. 여기가 여가고 여기가 소득 이렇게 있습니다. 부의소득세 할 때 살짝 했죠.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비근로소득이야. 이만큼이. 그러니까 24시간 일을 한다라고 하면 한 달로 해도 상관없고 이게 이제 비근로소득. 이거는 이제 뭐 내가 일을 안 해도 뭐 부모님께 받거나 국가로부터 받거나 등등등 이런 유산이거나 길게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자 A라는 사람은요 소득이 높은데 여가에 대한 무찰곡선이 완만해가지고 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게 A라는 사람이면 무찰곡선 A 그러니까 소득이 뭐 500만 원 이렇게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이 사람은 예산집합은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여가를 중시 여겨. 그러니까 무차별곡선이 인디퍼런스 커브가 가파른 기울기를 보이게 됩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MRS가 큰 거지. MRS, 여가, 소득 얘가 커요. 그러니까 무차별곡선이 가파르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요거 선택하는 것보다 여기 선택하는 게 훨씬 더 효용이 극대되는 거야. 지금 둘 다 다른 사람을 지금 하나의 그래프에다 그린 거야.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소득이 300만 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선택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마찬가지야. 내가 학점이 낮다. 아니 내가 봤을 때는 학점도 중요하고 공부 시험 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대학생활 중에 나는 다른 풍요로운 다른 거에 나는 초점을 맞췄다. 그럼 학점이 뭐 낮을 수도 있는 거지 뭐. 어떤 사람이 학점이 높은데 진짜 능력자일 수도 있겠지만 별로 할 게 없어서 하루 종일 그냥 또 학교 공부. 원래 이제 그러려고 이제 대학을 온 거긴 하지만 아무튼 대학 생활이 또 그냥 교과서만 파는 그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선택에 따라서 소득은 달라질 수가 있긴 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거기 보시면 서로 다른 선호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냐 적게 벌었냐 뭐 그거는 다를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할 거야. 두 사람이 보면 이게 예산 집합인데 예산 집합이 똑같으니까 똑같은 능력으로 볼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그게 두 번째가 예산 집합 예산선이지 소비 가능한 영역이야. 요걸 기준으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쵸? 근데 이제 문제는 아니 이렇게 예산선이 두 개가 딱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 그때는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예산 집합을 기준으로 할 때 여기다 할까요? 어떤 사람의 예산 집합이 이렇게 검정 색깔로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예산 집합이 이렇게 파란색입니다. 파란 색깔로 이렇게 있어요. 그럼 명백하게 검정이가 파랑이보다는 예산 집합이 바뀌니까 더 능력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때는 비교가 용이해요. 쉬워요. 용이한데 but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교차되면은 또 약간 판단이 애매할 수가 있죠. 교차 시 판단이 애매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아니 그러면 또 여러 가지 대안을 찾는 거야. 이게 하루에 10시간씩 하고 시간으로 따지는 거니까 시급이나 이런 걸로 따지면 1시간당 얼마 받나 그걸로 따지면 어떨까요? 그게 임금률이지. 임금률 시간당 분당 뭐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야. 이렇게요. 자, 소득의 선택 결과인 노동시간을 배제하는 거야. 지금 이 사람들 얘기하는 거는 지금 뭐냐면 노동소득 가지고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로소득이야. 노동소득은 기본적으로 당신 몇 시간 일을 했어요? 시간당 임금이 얼마예요? 이거지. 임금 곱하기 노동시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근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임금률은 똑같을 수 있는데 노동시간이 많아서 노동소득이 높을 수가 있잖아. 그래서 여가와 노동을 어떤 걸 선호하느냐에 따라서 노동소득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시간당 임금이 1만원 이렇게 똑같아. 근데 노동시간이 10시간인 사람은 하루에 10만원 벌겠고 5시간인 사람은 5만원 벌겠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는 하루에 10만원 곱하기 한 달 하면 뭐 한 20일 30일 곱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5만원 이렇게요. 지금 저 앞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의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소득 근로소득 이렇게 표현하면 얘가 10만원이니까 5만원 버는 애보다 능력이 2배 많네 라고 할 수 있는데 시간당 임금률은 똑같은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가와 노동을 어떤 걸 더 소중히 여기는가 그거에 대한 자신의 선호는 빼는 거지. 그래서 임금률 이거는 요걸 가지고 보자는 거지. 요거 가지고 오케이. 그래서 거기 위에 나와 있는 문제점이 뭡니까 하면은 원래 능력은 서로 다른데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의 차이 때문에 그럴 수 있어. 요게 뭐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해가지고 그래서 나름 임금률을 기준으로 하면 여기 근로시간에 대한 노동시간에 대한 어떤 선호라든가 여가에 대한 선호라고 볼 수 있겠지. 여가에 대한 선호를 배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있으나 임금률이 똑같구만. 그나마 나은 선택이라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게 어떤 성취도를 나타내는 결과잖아요. 어떤 친구가 열심히 공부해서 성대를 왔어요. 성대. 이 친구도 성대를 왔어요. 아이고 그림이 이상해졌네.
B도 이렇게 성대로 왔어요. 둘 다 성대로 왔으니까 야 이게 능력이 똑같구만 할 수 있는데 A라는 친구는 무슨 뭐 대치동의 학원이나 이런 걸 엄청나게 많이 받아가지고 교육에 대한 투자가 엄청난 거야. 비용이 커. 집안이 그래도 이렇게 받쳐줘가지고 지원을 해줘서 혜택을 어떻게 보면 본 거지. 공부를 손쉽게 먼저 이제 선생님들이 앞에서 알려주는 게 이렇게 해서 시행착오를 줄여줄 수 있는 뭐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친구는 그냥 말 그대로 혼자 독학을 했습니다. 비용이 들어가지 않은 거지. 그럼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친구는 혼자서 자기가 뭐 막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왔는데 어떻게 보면 또 기특하고 더 능력 있다라고 자기가 이제 낯선 문제라든가 낯선 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 밑에 배경은 알 수 없는 거야. 결과만 딱 놓고 봤을 때 시간당 임금이 똑같이 10,000원 이렇게 하니까 야 똑같은 능력이네. 근데 그 안에 투자 대비 따져 보면은 사실 비용 같은 거 고려를 하면 이 친구가 또 능력 있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원래 능력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인적 자본 투자에 따른 결과로 시간당 임금률이 똑같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완벽하지 않다.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어떤 기준이라도 모두를 충족시키는 완벽한 기준은 현실에서는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임금률이 얼마인가 막 등등 막 이렇게 했어요. 얘네들이 뭐 난 시간당 10,000원 받아, 난 연봉이 뭐 1억이야 하는데 여기 어떤 친구가 있어요. 이렇게 아이고 이상하게 됐네. 얘가 이렇게 있어요. 얘는 봤더니 시간당 임금이 1,000원 이렇게 돼 있고 근로소득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가 더 능력 있어 하는데 얘는 알고 봤더니 뒤에 뭔가 자기의 노력은 아닐 수는 있겠지만 아니면 운도 좋은 이게 건물주야. 가만히 있어도 막 한 달에 1,000,000원씩 들어와. 그러면 우리가 얘기했을 때 얘네들 얘기하는 게 얘가 좀 보면 또 아이고 난 건물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또 웃을 수도 있긴 하겠지.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비근로소득 지금 자꾸 우리는 얘기할 때 근로소득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근로소득 가지고는 어떻게 부를 축적하기가 쉽지는 않죠.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 한 달에 내가 월급을 벌었는데 100,000원씩 막 저축을 했어. 1년 해봤자 1,000,000원. 10년 해봤자 뭐 1억이야. 그래갖고 뭐 집도 못 사고 뭐 이거 뭐 애매하잖아. 그러니까 아이고 약간 이거보다 뭐 다른 뭐 요것도 필요할 수도 있긴 하겠지. 엄청난 부동산 임대업 소득자인 경우 뭐 약간 자 그리고 네 번째는 그래 야 그러면 부를 어떻게 모았던 소득이 어떻든 다 그걸 떠나가지고 역시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후생의 기준은 결국 돈을 왜 법니까? 쓰려고 버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야 연봉이 높고 소득이 높고 부동산 이거 건물 내 거고 왜 사람들이 뿌듯하면은 내가 소비할 수 있는 소비 가능한 능력이 있다 이런 느낌이니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소비를 기준으로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살짝 보면 이게 가장 타당할 수 있어요. 자 소비 수준 근데 역시 능력뿐만 아니라 선택의 결과까지도 반영할 수 있어. 어떤 사람은 돈을 벌었는데 건물주인데 돈을 안 쓰는 거야. 그럼 소비를 안 하니까 세금을 또 소비가 낮으니까 능력이 작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 그리고 또 하나는 장점은 뭐냐면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소득은 이렇게 뭐 좀 숨기기가 쉬워.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근로소득이 올라갔더니 누진세 적용돼서 세금이 막 엄청 많게 되면 아유 좀 덜 해야지 더 해봤자 뭐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 학교에서도 내가 졸업을 해서 취업을 할 때 학점을 본다 합시다. 근데 학점이 무슨 뭐 4.5에 뭐 가까우면 오히려 더 싫어하거나 뭐 그래봤자 4.0이나 3.8 이 정도만 해도 취업하는 데 지장 없다 그러면 그 정도 됐으면 더 학점에는 신경 안 쓰고 다른 거 선택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소비의 기준이 어떻게 보면 바람직할 수 있어요. 바람직할 수 있지만 네, 우선 첫 번째 선택의 거기 보시면 납세자가 소득을 감추기는 쉬워도 소비는 어떻게 보면 드러날 수 있지만 이게 선택의 결과를 또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더 나가서 거기 보시면 단점 볼게요. 어떤 걸 소비했어요? 하면 이 사생활에 간섭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내가 뭐에 쓰든지 왜 세금 부과하려고 하니까 어디다 쓰셨어요? 다 이렇게 체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니 그러면 재산 가져하면 어떻겠습니까? 재산에는요
저기 나와 있는 화폐, 현금 소득도 있고요. 예금 소득도 있고요. 뭐 이렇게 기타 등등의 자산 다 포함되니까 재산이 낫지 않을까요? 근데 이것도 그나마 뭐 가능성이 있지만 거기 보시면 너무 종류가 많아요. 워낙 종류가 많다. 그러니까 이걸 다 집계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리고 거기 보시면 저량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이 만약에 서울 강남에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근데 어려서부터 그냥 거기 산 거야. 이 사람 뭐 투자하려고 하거나 차익을 누리거나 그럴 생각 없고 그냥 강남에 어려서부터 살아가지고 친구들도 네트워크 뭐 이런 뭐 다 그 동네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집값이 만약에 40억이 한다 할게요. 정부가 우와 엄청 비싼 집 사네 해서 여기다가 세금을 엄청 높이 때렸다고 할게요. 텍스가 높이 부과됐어요. 이 사람이 만약에 또 은퇴를 했어. 여기 토박이로 살다가. 근데 다른 이제 현금으로 버는 소득은 없거든. 근데 이 세금을 만약에 한 뭐 3억을 2억을 내세요. 이렇게 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세금 2억을 내려면 어떻게 해? 일하는 게 지금 없는데. 근데 자산 가지고 했으니까 집을 팔면 되잖아. 이 사람은 팔면 딴 데 가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 아는 모든 기반이 다 바뀌게 되는 거니까 세금 내려고 집을 팔아야 되네. 이것도 역시 선택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 자산 재산은 저량의 성격이 있어요. 스톡이야 일정 시점에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 납세자가 현금 흐름이 없어요. 은퇴했으면 돈이 이게 들어오고 나가는 게 세금 낼 돈이 없는 거야. 현금 흐름이 없어요. 없어. 과수원 있으시네요. 그럼 과일이 열려서 과일을 팔아야지 세금을 내는데 당장 뭐 세금 내라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유동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능력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으로 많은 얘기를 했는데 사실 어느 거 하나 완벽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비가 좋지만 이것도 좀 그래서 현실에서는 소득을 기준으로 그냥 하자. 그 약간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저게 쉽게 얘기할 수 있어서 소득 이걸로 얘기할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능력의 평가 기준으로서의 소득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박스를 볼까요? 자, 대부분의 국가는 앞에서 편익의 원칙보다는 능력의 원칙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럼 능력을 뭘로 능력자라고 할 거야? 그때 이렇게 소득을 기준으로 많이 얘기할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박스 한번 보시면 블러블러 있고요. 자,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로 합시다.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현실에서 문제가 발생해요. 현실에서 적용할 때 발생하는 문제, 논쟁거리 몇 가지만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자, 우선 첫 번째 볼까요? 실현된 소득에만 과세해야 되는가? 그게 이제 한 가지가 있어요. 1번 실현된 소득. 실현됐다는 것은 내 손 안에 돈이 이렇게 딱 쥐어진 것이고요. 미실현 소득, 이건 실현은 안 한 거야. 발생은 했지만 뭐 주가가 올라갔다, 집값이 올라갔다, 뭐 그래서 주가 올라가는 게 뭐 당장 그걸 내가 팔아야지 내 손 안에 현금이 쥐어지는데 팔지 않으면 아직 실현은 안 된 거지.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다 그냥 말짱꽝 아니겠습니까? 와, 내가 비트코인 샀는데 거의 1억 가까이 된데 계속 묻어뒀어. 근데 갑자기 코인 시장이 이상해져서 갑자기 1,000만 원으로 쿵 떨어졌어. 그럼 뭐 그냥 또 날리는 거지. 뭐 허상일 수 있겠지. 그래서 거기 보시면 실현됐는가 미실현됐는가, 경작에서는 사실은 둘 다 경제적 능력을 증가시키는 거야. 기업에 같이 할 때도 주가가 올라간다? 그것도 능력이 있으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돈을 빌려주는 것도 아니야. 능력이 있어야지 돈을 은행에서 빌려주게 되는 거니까 실현됐나 실현되지 않았나? 사실은 기본적으로 봤을 때 경제적인 능력 측면에서는 동일해요. 능력 측면에서는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취급하는 게 이론상 바람직해요. 근데 현실에서는 다르게 취급을 한단 말이지. 그래서 밑에 볼까요? 현행 소득세는 실현주의. 그래서 이론상은 동일해요. 이론상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론상은 동일하게 취급해야 되는데 현실에서는
실현 소득에는 과세하는데 미실현 소득에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현주의를 입각한다 이렇게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죠. 발생 자체가 경제적 능력을 증가시키는 소득의 발생 자체가 경제적 능력의 증가로 과세 대상이 되는 게 이론상 타당합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실현주의라고 해요. 저거를 발생주의를 하고 실현주의가 원칙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또 실현된 소득에만 과세하는 게 약간 문제가 될 수 있어. 현실에서는 요걸 사용하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나? 자, 수평적 공평성을 위배합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능력과 소득과 다 이게 똑같은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발생한 소득을 실현할까 안 할까?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갔어. 근데 사실은 똑같은 건데 주식을 파냐 안 파냐? 우리가 저 뒤에 나중에 가보면 기업의 재무 구조와 관련해서도 해요. 이게 주가가 올라가거나 수익을 실현했을 때 이걸 배당을 하냐 하지 않냐 뭐 그런 거랑 똑같이 볼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똑같은 건데 실현했나 안 했나 그 선택에 따라서 얘는 세금 내고 얘는 안 내잖아.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거를 똑같이 취급하는 게 수평적 공평성이야. 근데 똑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합니다. 그래서 수평적 공평성에 위배가 된다. 이게 이제 하나가 있고요.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2번.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현시키면 내가 소득을 내게 되니까 실현을 계속 뒤로 미루는 거야. 그래서 집을 팔면 세금을 낸다. 계속 다음에 아니면 정부의 정책이 바뀔 때까지 뭐 정권이 바뀔 때까지 계속 뒤로 딜레이 시켜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실현을 지연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거래, 양도 이런 것들이 교환 아니겠습니까? 경작에서 교환을 통해 가지고 나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해야 되는데 세금 문제가 걸려 가지고 이거 지금 당장 저도 필요 없고 이 사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실현을 안 시키니까 거래를 위축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전체적으로는 좋은 게 아니죠. 왜요? 세금 회피 때문에 세금을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실현을 지연시키게 되는데 근데 네펀의 경제적인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두 번째 인플레이션의 문제가 또 발생할 수가 있네요. 거기 한번 볼까요? 자, 소득과 관련해서요 우리가 요거 두 번째 보통은 우리가 이제 실질 소득에다 세금을 때리는 게 아니라 명목 소득에다 세금을 때리는 거죠.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상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내가 소득이 이제 앞에 생략되어 있는 거 보통 이제 화폐 가치로 표현한 소득을 명목 소득이라 그럽니다. 화폐로 받잖아. 한 달에 뭐 300만 원, 뭐 200만 원 등등. 근데 명목 소득이 그냥 간단한 숫자로 할게요. 내가 1,000원이야, 1,000원. 이건 1원짜리 1000개를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거는 동전, 지폐, 뭐 돈 이게 우리의 사실 어떻게 보면 행복을 증가시키는 거 아니고 이걸 가지고 물건을 살 수 있잖아. 근데 상품의 가격이 얼마인가 이렇게 봤더니 가격이라 할게요. 이제 물가라 할게요. 100원이라 합시다. 사과가 내가 1,000원 가지고 하나에 100원이면은 10개를 살 수가 있겠죠.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사는 화폐, 통장에 찍힌 0의 숫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한 달에 1억씩 벌어. 근데 짜장면 가격이 1,000만 원이야. 그럼 뭐해? 사실은 행복한 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소득이다 해서 요거를 실질 소득 이렇게 표현해요. 실질 이게 레알이잖아. 레알 진짜 소득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바로 뭐냐면 상품 개수로 표현한 소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품 개수로 표현한 소득 이렇게. 그러니까 명목 소득이란 건 화폐로 원화 개수, 달러 개수 그걸로 표현한 끝에 원이 붙어 있네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어. 그러면 물가가 상승하는 거죠. 물가가 상승해서 짜장면의 가격이 아니면 사과 가격이 100원이 아니라 200원 이렇게 올라갔다 합시다. 사람들이 저걸 다 알아. 요즘 뭐 정보도 다 공개돼 있으니까 물가가 2배 올라갔네?
내가 회사에 기여하는 생산성이나 기여하는 건 똑같아요. 그럼 이제 사장님한테 얘기하는 거지. 저기 사장님, 물가가 2배 올라가서 이전과 동일한 명목소득을 받으면 제가 일한 기여, 대가가 사과를 5개밖에 구입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욕심을 더 내는 건 아니고 인플레이션만큼만 내가 기여하는 게 지금 똑같으니까, 생산성이 똑같으니까 인플레이션만큼만 여기 소득 좀 올려주세요. 안 그래도 사장도 합리적이어가지고 안 그래도 요거를 10개를 맞춰드리기 위해서 이번 달부터는 이렇게 2,000원 이렇게 해서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요. 그렇군요. 합리적이시군요. 서로 이렇게 해서 계약을 체결해서 웃고 갔는데 정부가 문제지. 정부가 세금을 때려요. 정부가 텍스를 부과하는데 어디다가 때린다? 만약에 실질소득에 과세하면 어떻게 돼요? 지난달 작년하고 실질소득이 10개 똑같으니까 세금이 더 올라가면 안 되겠지. 근데 정부가 어디다 세금을 때리냐면 눈에 보이는 요 명목소득에 과세한다니까 텍스를 여기에 과세를 합니다. 텍스를 부과해요. 소득이 2배 올라가셨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누진세를 적용하게 되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하에서는 조세 부담이 자꾸 올라가요. 그래서 뭐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이런 것들을 인플레이션 텍스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인플레이션 하에 명목소득을 올려줘서 실제 소득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정부의 누진세 과세 구간이 올라가게 되니까 다 억대 연봉이 됐어. 근데 알고 봤더니 짜장면 가격 다 물가 올라가서 실질 소득은 그대로임에도 불구하고 명목소득이 올라갔다 해서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요. 다음 요소소득과 이전소득의 차등. 그래서 우리 또 세 번째는 보시면 이전소득은 뭐예요? 이전소득? 우리가 저소득층을 위해서 도와주는 재분배 그런 거잖아. 그래서 이전소득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 우리가 저소득층이나 약자를 위해서 층에 약자에게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세금을 부과하지 않다가 이전소득을 줬거든. 한 달에 뭐 100만원, 200만원 줬어요. 근데 한 100만원 받았더니 정부가 딱 보니까 소득이 생겼네. 거기다 세금을 또 뜯어가면 좀 웃긴 거잖아. 그럼 아예 그냥 원천징수해서 주는 게 낫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전소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근로소득 같은 거 이런 거는 세금이 투명하게 다 내게 되니까 아니 둘 다 경제적 능력을 증가시켰다는 측면에서는 이전소득이든 근로소득인 똑같이 취급해야 될 것 같은데 차등 다르게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수평적 공평성을 위배하는 게 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4번은요 귀속소득의 처리 문제 이렇게 있습니다. 귀속소득이라는 것은 임퓨티드라고 거기 나와 있는데 농부가 농사를 짓고 있어요. 쌀농사를.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경작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그것도 자기가 벌어서 자기한테 파는 건데 야 너는 쌀농사 지으니까 쌀 안 사 먹어도 되겠구나 공짜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아니라니까. 자기가 생산해서 자기한테 판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고려해야 되는데 거기 보시면 주택, 부동산, 특히 자본재를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스스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 내가 커피숍을 합니다. 근데 이 건물이 내 거야. 야, 넌 좋겠다. 임대료 안 내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내는 거지. 자기가 이거 커피숍 안 하면 딴 사람한테 이 커피숍을 그 공간을 임대하게 되면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데 그걸 안 받는 거잖아. 자기가 자기한테 낸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똑같은 거지.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로 얻은 임대료 소득은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내가 내 집에서 살아서 이렇게 하는 거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버리면 역시 수평적 공평성을 위배할 수 있겠죠. 다음 5번째. 자, 취득에 들어간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렇게요. 우리가 이제 그래서 세금 계산할 때 보면 비용 같은 것들 다 빼고 나머지에다가 과세 대상으로 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고 내가 소득이 이만큼 벌었어.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1억 벌었습니다.
이 사람도 1억 벌었어요. 1억 소득. 근데 왼쪽에 있는 사람은 자동차 딜러야. 근데 마케팅이나 아는 사람한테 자기의 뭐 수당 이런 걸 깎아서 주느라고 1억은 벌었지만 거의 이렇게 6천만 원은 약간 비용으로 이렇게 처리되거나, 아니면 또 뭐 부양 가족이 있어, 자녀가 있거나 부모님이 있거나 해가지고 자기가 쓰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소비 가능한 능력은 1억에서 6천을 뺀 4천만큼만 사실 자기가 쓸 수 있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게 없어. 비용이 없다라고 합시다. 그리고 다 쓸 수 있는 거지. 근데 우리 눈에는 이렇게 이런 취득을 위한, 소득을 획득하기 위한 비용 같은 거 제대로 고려하지 않. 물론 이제 현실에서 적절하게 고려하려고 하지. 안 하게 되면 겉으로 봤을 때 1억 똑같이 세금 내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상당히 불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실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특수성을 고려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세 제도가 더 복잡해지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하고요. 그다음 이제 누진세에 대한 찬반 의견 나와 있는데, 요거는 잠깐 쉬었다 같이 연결해서 보도록 할게요.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